자, 오늘 임 교수님 발표해 주신 거 디스커션을 좀 하시죠. 예.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거 하시고, 네 번째였는데, 공 교수님 어떠십니까? 수학이잖아요. 또 이번에는 또 매스라서 쓰러지신 줄 알았네. 쓰러진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까 너무 그것만 보면은 좀 간단한 거는 이게 좀 되는 것 같은데 복잡한 것도 저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놓은 것도 보면 다 빼기 더하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러니까 산수 수준이잖아요. 산수 초등학생들. 네. 근데 그게 약간 수준이 올라갔을 때 네. 그랬을 때도 과연 저런 것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겠는가. 그거를 조금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 아마 또 뭐 업데이트 되는 게 최 교수님이 또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약간 좀 저는 보강해서 어떤 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소개됐을 때 1968년도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이런 개념 자체가 나왔을 때였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수학이라는 것이 베이직 매th 백그라운드니까 이게 9개의 영역으로 됐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학년이 올라가거나 좀 더 고등수학, 미적분까지 가더라도 어떤 영역 자체의 유니버스라는 그 자체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줄어들어서 그게 이제 또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적용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은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유니베리에이트 같은 거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베리에이트로 나눠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모든 개념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챕터를 나누듯이 그래서 나눠져 가지고 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될 수가 있지 않는가라고도 생각하면서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조금 AIG 전공이신 최 교수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네요. 전 AIG 전공 아닙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 교수님은 아마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좋은 시험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추론이 가능한가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AIG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왜냐하면 지금 시험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40문제 만들어 놓고 그 40문제의 데이터가 그것이 얼마나 제너럴라이저블하게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제너럴라이저블한가에 대한 거는 고려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크롬박 여기 다 실증주의잖아요. 스키너가 됐든 크롬박 선생님이 됐든 다 실증주의인데 옛날에 계몽주의처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empirical evidence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학생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추론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랜덤 샘플이 아니라 막 그때 그냥 막 만들어내면 물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게 만든 40문항도 우리가 매저하고자 하는 그 능력과는 소위 말해서 이제 Q-매트릭스나 이런 게 잡히기는 잡혀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곳에서 이게 얼마나 제너럴라이저블 하냐라는 거예요. 이 40문항이. 우리 학생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서 알고 할 수 있어야 되는 6학년인 것 중에서 얼마나 이 40문항이 제너럴라이저블 하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이 도메인을 디파인을 하지 않으면 내 문항은 샘플이잖아요. 지금 현재 치는 거 하나의 샘플인데 도메인 디파인 없이 샘플이면 소위 말해서 우리 컨비니언스 샘플로 인퍼런셜 스태티스틱 하는 것과 똑같아요. 랜덤 샘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랜덤 샘플이 되려면 population 리스트가 있어야지 랜덤 샘플을 하는데 그거 population이 뭔지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아예 선생님들이 40문제, 교수님들이 40문제 만들었으니까 좋은 거겠지요. 그리고 뭐 챕터별로 5개씩 뽑았으니까 뭐 컨텐츠 밸런스 맞췄겠지요. 계속 그 얘기가 수백 년간 왔다 갔다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게 위험하니까 그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제너럴라이징 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도메인을 디파인을 한번 해보는 아이디어란 시험은 도메인을 디파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그 도메인을 어떻게 도대체 디파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그젬플로 수학 같은 경우로 보여준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산수 같은 경우 이렇게 도메인이 디파인이 됩니다라고 보여주셨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학년이 올라가면 이 도메인이 디파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반은 제가 이해를 하고 또 반은 이해를 이게 반반이에요. 첫 번째 도메인 디파인을 안 되면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냐. 선생님들이 가르친 양이 가르쳐야 되는 게 있고 학생이 하게끔 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건 디파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미티드 월드에 살기 때문에 1년 동안 가르쳐야 되는 거는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좀 어려운 거를 이런 식으로 룰을 해서 문항을 뽑아낼 수 있냐 없냐는 다른 얘기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저 윗단에 있는 그런 그 수능 레벨에 문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아이템을 제너레이트 해줄 수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 그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는 수학 문제도 다 AIG 모델로 다 수능도 다 만들어내고 하니까 됐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간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태스크라는 게 정의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도메인 오브 태스크가 정의가 돼야지 그래서 아이템 폼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아이템 폼을 정의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태스크의 도메인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every task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 불가능한 케이스인데 수학은 어려워도 우리가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는 정의가 가능하죠. 정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 쪽으로 넘어가서 과학 문제, 이거는 네브라스카 그 샘플 아이템들. 그래서 과학 문제를 해요. 그 제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비 얘기를 제너럴라이즈 그러면 6학년짜리가 알아야 되는 과학에서 동물의 리스트가 다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건데 그 도대체 제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제비도 있고 동물이 한두 개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다 배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제비를 안 배우고 어떤 건 다른 걸 다른 동물을 배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줘야지 어치먼트 테스트가 되는 것이지 이게 뭘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놓고 이거 과학에 나오는 동물인데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시험을 만들면 선생님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시험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비가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동물 중에 하나이면 맞지만 정체를 정의를 하지 않고 아무거나 뽑아내서 하니까 바이어스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 unfairness도 생기고 한다라고 보시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서희 씨는 좀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 저도 권정윤 쌤 입장인 것 같아요. 뭐 한국에 있는 학습지 같은 거는 되게 이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고등 수학에서 특히 아직 테슬렛 모델은 조금 힘들 것만 같아요. 아직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인 거를 만약에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테슬렛에 된 거를 좀 이렇게 예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예, 저도 지금 정말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최 교수님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어떤 이그젬플만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수능 문항 모델 꼭 수능 문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어떤 거기에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쉬운 문제부터 해가지고 좀 중위권 좀 하위권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상위권 문제까지 쭉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됩니까? 저번 시간에는 뭐 스템
스탬프 시작해가지고 어느 걸 요소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쭉 나의 그걸 보여준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미국 갔을 때도 좀 궁금했지만은 저걸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걸 조금 첨언하자면 이쪽 이제 A를 배워야 B를 할 수 있고 B를 배워야 C를 할 수 있고 D를 하려면은 A, B, C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도식화한 거를 전에 캔자스 있을 때 다이나믹 러닝 맵이라고 해서 그런 러닝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5년 동안 해서 이제 구현된 맵이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가 하나하나. 진짜 미분으로 가기까지, 미분 적분하기까지 배워야 하는 프로세스들이 뭐가 있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짜 1학년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스페셜 에듀케이션 쪽에서 이니시에이트된 프로젝트인데, 5년짜리 2,200만 불짜리 프로젝트였는데, 거의 끝났어요. 네. 미국에서는 이런 활동이 있었죠. 스페셜 에듀케이션 쪽에서. 그리고 제가 뭐 지식 다를 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조금 다른 이제 이건 수학이고 이 당시에 이제 BF 스키너가 나왔을 때 행동, 비헤비어리즘 쪽, 이제 언어 쪽, 이 링기스틱 쪽에서는 노암 촘스키가 나왔죠. 그래서 유니버셜 그래마라는 애들이 타고날 때부터 머릿속에 그래마라는 툴이 있는데 그걸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BF 스키너 쪽은 이제 비헤비어리즘 쪽이니까 배우면 배우는 대로 배우는 게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제 약간 이론적 뭐 학계에서도 이렇게 라이벌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두 쪽으로 갈렸죠. 그런데 이제 유니버셜 그래마 쪽에서는 발전된 게 이제 통사론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는지 이제 신텍스라고 하죠. 이제 뭐 서브젝트, 벌브, 오브젝트 해갖고 막 이렇게 도식화해서 아마 세 번째 주신 이 알고리즘 할 때 아마 다음번 페이퍼 할 때 그거 씁니다. 이게 아마 이게 나올 텐데 유니버셜 디자인 이 수학 쪽에서도 아마 나온 컨셉이 그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에리즘에 대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반대 극부적으로 유니버셜 그래마가 있다면 링기스틱 쪽에서는 이제 매스 쪽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그냥. 네. 그렇지만 이 신텍스 통사론이 저도 이제 언어학 처음에 배울 때는 야 이거 진짜 이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해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해서 공부하고 링기스틱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이룩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컴퓨터 사이언스와 해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하는 걸 보고 이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AI가 에세이 스코링도 하고 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 발전된 걸 보고 다른 분야도 비슷한 논지에 시작해서 유니버셜 디자인 어떤 사람 머릿속에는 수학을 접근하는 여기서는 9가지를 얘기했는데 9가지 툴, 뭐 저항량까지 그런 게 있다고 치면은 그런 비슷한 접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유 교수님 그 발표 자료 중에 별거 아닌데 인터클래스랑 인트라클래스가 여기에 구분이 됐었는지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인트라클래스는 이제 사람이 3번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의 릴라이블리티 본 것 같은데 이제 인터클래스면은 이 9가지 간의 상관관계를 본 건지 그게 있었나 제가 빠뜨렸나 해갖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PPT 인터클래스 부분이 나오길래 네, 전 다 여기에는 인터클래스로 봤던 걸로 기억해요. 네. 네, 저는 여기 로우 스퀘어를 갖다가 디파인 할 때 이게 뭐 between people이 나왔지만은 이 전체 자체가 여기서 디파인 할 때는 intercorrelation
들어봤죠? 인트라, 예, 인트라 클래스 콜레이션이에요. 인트라 클래스 콜레이션. correlation, interclass correlation 이제 거기 define 대로 row square mx 해가지고 나왔고 two-way ANOVA인데 repeated measure two-way ANOVA로 했겠죠? 왜냐면 이제 people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뭐 two-way ANOVA 테이블 나와 있으니까 interaction term까지 나와 있으니까 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1960년대 할 수 있는 거면 이 정도 했으면 뭐 열심히 엄청나게 잘한 데이터 분석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봐도 그 태스크 도메인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이런 수학 같은 경우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스킬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쫙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맵이 있고 그 맵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이템 모델로 만들고 저도 사실은 K-12 커먼 코어 만들 때 6학년짜리, 7학년짜리 그 책을 이렇게 만들 때 한 400개의 태스크, 400개에서 500개 사이에 아이템 모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책 한 권이. 예. 그러면 그 스킬 사이에서는 또 프리리퀴짓 과정도 다 잡아놓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요. 그거 없이는 다이그노스틱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400개 아이템 모델이 도메인이냐로 물어보시면 저는 그건 대답을 못하죠. 더 많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4학년이 6학년짜리 학생이 요 400개만 할 줄 알면 다 뭐 이제 아무것도 못해도 되는 거냐. 뭐 그렇게는 이야기를 못해서 이 도메인을 컴플리트하게 아이템 모델을 4학년이라 하더라도 컴플리트하게 디파인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자체를 하기 힘든데 여기서 저기 보시면 family라는 거 인트로듀스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롬박 알파 선생님 그 나와바리를 지금 수십 년이 돼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도메인이 있고 태스크 도메인이 있고요. 그 밑에 그 family라는 게 이제 set of item form으로 이루어진 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 모델이라고 하는데 set of item 모델로 이루어진 그 패러렐 테스트를 family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아이템 폼이 있으면 아이템 폼 5개를 가지고 어떻게 뽑았다 쳐요. 그 안에서 랜덤리 샘플에서 뭐 10개든 20개든 뽑았다 치면 그걸 가지고 패러렐 테스트를 만들어내려면 그 each 아이템 폼에서 이제 그 나와야 되잖아요. 문항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소모픽 문항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 교수님하고 서 박사님하고 유 교수님하고 지금 목화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family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family에 있는 10개 문항은 우리는 그냥 랜덤 샘플 그 디파인이 안 돼 있는 것들 중에서 랜덤 샘플을 가지고 태스크를 만든 거고 태스크 모델을 만든 거고 그 태스크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개나 7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모카도 하고 수학 시험도 쳐가지고 repeated measure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저희가 generalizing 하는 게 어떻게 generalizing 하냐면 저희도 repeated measure 했잖아요. 모카 같은 경우 2번 치고 3번 치고 했었잖아요. parallel form으로 한 거잖아요. 예. generalizing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테스트의 스코어는 그 family에 대한 generalizing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의 example을 가지고 우리가 인스턴스를 가지고 시험을 가지고 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evaluate 해야 되는 거는 이 10개나 뭐 예를 들어서 8개의 모카 문항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 코그니티브한 어빌리티의 그 모든 태스크 중에서 이 10개가 얼마나 representative한가를 다시 이밸류에이트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케인 선생님이나 크롬박 알파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벌리디티가 있으려면 그렇게 그 부분에서 얼마나 제너라이징 하는가를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없이는 그냥
우리가 지금 테스트 스코어는 그 8개의 문항 모델에 국한되는 거죠. 저희 제너라이저블 같은. 근데 그거를 지금 시험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면 이게 어느 위치에서 어디 있어서 어디까지 제너라이저블 한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안 해주니까 자꾸 8개 중에 뭐 10개 중에 8개 맞아서 80% 됐으니까 너는 똑똑하니까 그냥 무본해 라는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스코어만 가지고 계속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죠. 근데 아까 뭐 저도 공 교수님한테 동의를 하는 부분은 그 모든 도메인 오브 태스크를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이곳에만 빼기만 해도 그래요. 빼기가 어플라이드 문제를 풀 수 있는 태스크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거 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밸류에이션 하고 막 빼기 문제를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막 하고 어플라이드 하는 고차원적인 코그니티브 디맨드 있는 문항은 안 했잖아요. 그럼 그거 안 가르쳐도 된다는 얘기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수학 문제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르치는데 수행평가도 가르치고 수학을 갖다가 활용한 수행평가도 있고 뭐 그런 어플라이드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 부분은 생략된 거죠. 그 부분은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어느 사람이 도메인을 디파인 할 수가 있겠냐고. 아무도 못하지. 누가 도메인 디파인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이템 모델을 만드는 거는 아이템 모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수능까지 다 만들 수 있다니까.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아이템 모델이 이 위에 도메인 오브 태스크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은 AIG를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험 문제를 만들어도 그건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유용성은 아이템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뭐 아이템 모델을 뽑아가지고 시험을 만들잖아요. 시험 모델이라고 해요. 뭐 패밀리라는 용어를 여기서 썼는데 그러고 나면 패러렐 테스트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 시험에서는 298페이지인가요? 200 몇 페이지지? 289페이지인가? 289페이지 가시면 예를 들어서 287페이지도 그렇고 289페이지도 가면 items within form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 테이블에 보시면 유 교수님 요거 테이블 하셨던데. 예. items within form 나오잖아요. 이거 small로 나오잖아요. linear하고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이 아이템 안에 폼 안에서 아이템들이 호모지니어스 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아이소모르픽한 아이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폼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폼이 제너레이트 하는 아이템들의 베리에이션은 작은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디그리를 얼마나 작은지 계산하고 하는 이 이후에 페이퍼들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야, 그러면 폼 안에서는 얼마나 호모지니어스 하냐, 그걸 어떻게 매저하냐. 맥클리지 선생님이 이거를 해가지고 또 다른데 퍼블리시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페이퍼들이 이제 재미있는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이론들, 폼 안에서 나오는 문항들은 비슷하구나. 예를 들어서 베리에이션이 적구나, 비슷하구나가 이제 정착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아이소모르픽 모델이네 이런 얘기를 이제 아이소모르비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 서 박사님 말씀 없어요? 네, 저는 잘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 자, 그럼 코멘트 없으면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